안녕하세요. 리카로드입니다. 이번에는 대구FC의 3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월간 대구 3월 편입니다. 앞서 프리시즌을 정리했던 월간 대구 2월도 올렸는데 제 예상보다 더 많이 봐주셔서 기분 좋게 3월 편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부디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다룰 이야기는 개막전 이야기입니다. 2024 K리그1 시즌 첫 경기를 대팍에서 치렀습니다. 그런 만큼 홈 이벤트도 다양했고 주말 경기이다 보니 전성 매진이라는 기록도 또 세웠습니다. 지난 시즌 여름부터는 주말 경기는 계속 매진을 기록 중이고 전에 열린 수원FC전도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번 시즌 내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화면을 보시면 새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과 제반드로 작가님께서 그려주신 포토월로 세 단장을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좋아하는 선수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아직 찍지를 않았네요. 박세진, 정재상 선수 그림이 없고 남은 건 최영은 선수죠. 네, 유니폼 들고 한번 찍어봐야겠습니다. 스탠딩석이나 X석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관중석으로 가는 계단에 보이는 현수막들이죠. 특히 크루바수드라는 현수막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미를 몰랐지만 알아보니까 유럽의 종합구장 같은 경우 사이드 남쪽과 북쪽이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바가 포르투갈로 곡선, 이탈리아어로도 곡선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홈석의 위치에 따라 S석이면 Sud, N석이면 Nord라고 표기합니다. 대팍은 홈 응원석이 S석이니 크루바 Sud라고 표현한 거죠. 혹시나 대팍에서 이걸 보신다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즌의 시작인 만큼 경기 인트로도 기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준 인트로가 나왔죠. 골룡포를 입은 세징야, 다들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저도 못했지만. 인트로 풀 영상은 대구FC 유튜브에 있으니까 혹시나 대구 뽕이 떨어지신다면 한 번 더 보시고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했던 홈 이벤트, 선착순으로 뿌린 대구FC 직관 일기장과 시즌 관자와 스카이패스 구매자들 한정으로 준 티켓 홀더, 그리고 홍철 데이를 맞아 제공된 퍼즐까지. 참고로 이번 시즌은 작년과 달리 퍼즐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홈 경기 때마다 이벤트를 합니다. 개막전에는 홍철 선수, 얼마 전 수원FC전에는 고재현 선수의 퍼즐을 제공했죠. 총 25개의 퍼즐이니 아마도 다 모으려면 결국 전 시즌 홈 경기는 꼬박꼬박 가야겠네요. 자, 이제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코어는 0대1, 김천의 승리로 끝난 경기입니다. 솔직히 이 경기는 대구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죠. 보시다시피 전체 슈팅만 해도 16대8, 그 중에 유효 슈팅은 3대2였습니다. 두 배가 차이 나는 슈팅 개수 대비 유효 슈팅 개수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만큼 골문 안으로 찬 슈팅이 적다는 얘기죠. 우선 골을 넣으려면 최소 골문 안으로 슈팅을 해야 하는데 힘들었고, 결정적인 기회였던 전반 29분 바셀루스의 수비를 제치고 때린 슈팅은 강현무 키퍼의 아주 귀신같은 반응 속도로 막혀버려서 결국 무득점으로 마무리했던 대구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김천이 득점에 성공을 했죠. 타 구단 팬들이나 축구 종사자분들은 이걸 역달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죠. 저번 시즌 대구가 꾸역승할 때 나오던 패턴이기도 합니다. 필드골보단 세트피스 골로 승리를 채가는 거죠. 이 경기 실점 장면은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위에는 코너킥에서 키커가 공을 찬 순간에 선수들의 배치도를 전술판으로 제가 배치를 해본 것이고, 아래는 원두재 선수가 코너 플래그에서 올라온 공을 헤딩하기 직전 상황을 제가 영상에서 캡처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압니다. 원두재 선수에 대한 마킹이 전혀 없습니다. 위에 배치도를 보면 페널티 박스 안에는 5명의 김천 선수, 6명의 대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맨투맨으로도 마킹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어째서인지 원두재 선수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돌려보니 대구 실점 상황에서 지역 방어를 하는 선수는 3명, 그리고 맨투맨 마킹을 하는 선수가 3명으로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전술 지시에서부터 꼬인 것 같습니다. 원두재 선수는 참고로 처음부터 견제가 없었죠. 코너킥에서 공이 올라오기 전부터 말이죠. 아마도 3명씩 수비 상황에서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노마킹 상태였던 원두재 선수에게 크로스가 날라오고 그걸 원두재 선수가 깔끔하게 헤더를 마무리했고
결국 최영원 선수도 반응을 못할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아마도 3명씩 수비 상황에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원두재 선수에 대한 마킹 지시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비 집중력이 좋았더라면 뒤에서 돌아오는 원두재 선수를 봤을 텐데 말이죠. 결국 크로스는 날라오고 원두재 선수는 점프를 했고 머리에 맞췄고 결국 최영원 선수도 반응을 못할 정도로 빠른 헤더가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다들 아시다시피 3라운드까지 무실점 경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후반전에 먹힌 골들입니다.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시간대에 골을 자주 먹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수비 집중력을 되찾고 그 집중력을 90분 내내 유지를 하느냐, 이게 시즌 전반적인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천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원정 경기였던 포항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스코어는 1대3, 또 패배이긴 합니다. 무척이나 아쉬웠죠. 전반 45분까지는 최소한 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했으니까요. 직관 가서도 지진 않겠다 라는 말을 옆에 사람들과도 했고, 그렇지만 여튼 홍철 선수가 대구FC 시즌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본인이 찬 공이 벽을 맞고 나오자 바로 오른발로 딱 마무리했죠. 골 장면 한번 보시고 오시죠. 다시 봐도 멋지네요. 그래서 하프타임 때 지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이긴다, 못해도 비기겠지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네, 그게 트리거였을까요? 후반은 전반전과 다른 경기력을 보였던 대구입니다. 풋몹에서 가져온 통계 자료입니다. 전반과 후반의 기록 차이가 보이시죠? 포항은 전반에 슈팅을 0개를 했고 대구는 4개, 그 중에 1개는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에 들어서는 포항이 9개, 대구는 8개를 기록했고 그중 포항은 6개의 유효슛 3득점을 성공시키며 전반과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포항 박태하 감독의 교체술이 적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종우 선수와 윤민호 선수를 투입시켰고 그중 김종우 선수는 3번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르지 선수가 잘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어떻게든 막아냈던 대구 수비진들이었지만 후반에 들어서 조르지가 2어시를 기록하고 사실상 대구 수비진들의 혼을 빼놨었죠. 축구는 흔히 감독 노름이라고 합니다. 대구와 포항의 경기는 감독 간의 지락 대결에서 차이가 있던 경기입니다. 1대0으로 리드하는 상황에서의 대구의 후반전 경기 운영은 좀 더 수비적으로 변했습니다. 압박 강도의 변화, 좀 더 내려있는 수비 라인,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갔고 이는 결국 포항의 발빠른 선수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동점과 역전을 기록하니 다시 대구는 요신호를 올려 쓰는 일종의 포어 리베로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와 동시에 박세진, 에드가를 투입하면서 지공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해 보려고 하죠. 62분에 시행된 이 교체 전후로 슈팅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경기 운영도 바뀝니다. 하지만 추가골을 먹히고 말죠. 돌아서 생각하면 차라리 후반 시작할 때부터 전반전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짝의 변화를 주던가, 아니면 동점골 이후부터 요신호를 활용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포항전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돌아온 대팍에서 열린 3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입니다. 요신호 선수의 골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전반 24분 코너킥에서 흘러나온 공을 고명석 선수가 끝까지 따라붙어 이후 박스 안으로 공을 보냈죠. 그 공이 수협 선수를 맞고 요신호에게 흘러가고 바로 중거리 슛으로 골을 만들어냈던 요신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에 대구로 이적한 요신호는 빠른 시일 내에 데뷔골을 터뜨렸죠. 3경기 모두 준수한 활약을 해주는 선수라 현재 인기도 높아지고 있고 어느새 대구 미드필더 라인의 중추 역할을 베톨로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래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이지만 센터백도 가능하고 가끔 요신호를 이용한 포어 리베로 전술을 보여주는 대구인 만큼 현재 대구FC에서는 핵심 자원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어쩔 때는 박스 타격도 직접 하는 선수라 중거리로 골이 터지겠지라는 생각을 포항전 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 수원FC전에서 중거리로 골을 넣었죠. 그렇지만 이 경기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비겼습니다. K리그 데이터 포털상 기록은 94분 35초. 이때 정재민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었고 K리그 본인의 데뷔골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그놈의 데뷔골 만들어주는 징크스는 언제쯤 끝이 날까 싶습니다. 풋몹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보시면 의외로 수원FC의 슈팅 개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후반전 경기력 차이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이걸 경기력 차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팀 전술의 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운영 방식이 차이가 있긴 하죠. 압박의 강도, 수비라인의 위치. 하지만 1, 2라운드와 달리 전후반 전술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전부터 대구가 늘 하던 두 줄 세우고 역습하는 이런 축구를 베이스로 삼았죠. 수원FC가 전반전에는 이 두 줄 수비를 뚫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대결에선 최영광 감독이 이긴 셈입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승우와 안드르손을 투입하고 정과 정재민 선수를 차례대로 넣음으로써 속도로 대구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이는 결국 적중했습니다. 이와 달리 대구는 후반전부터 고재현을 수비적인 임무를 더 주면서 내리는 선택을 했고 중앙 두 명의 미드필더 역시 기존 위치보다 반 단계씩 내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죠. 그러다 상대가 미드필더 라인을 깨기 위해 왔다 갔다 움직이거나 공을 패스로 돌리면 갑자기 두 줄이 한 줄이 되고 불규칙적인 두 줄 형태가 되는 등 벽의 균열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균열을 메꾸기 위해 이용래 선수도 투입하고 에드가 선수를 투입하면서 세트피스도 노려보고 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죠. 박세진 선수와 김영규 선수는 너무 늦은 시간 후반 47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교체는 솔직히 선발 선수들의 체력이 안 좋으니 바꿔주는 교체라고 보여지죠. 차라리 10분이라도 먼저 교체했더라면 후반 교체 멤버들의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해 틀어막든가 추가 골을 노려봤을 텐데 말이죠. 아쉬웠습니다. 이때는 정말 간만에 엘도라도 부를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번 수원FC전은 오승훈 선수가 다 했습니다. 경기 내내 정말 아찔했던 유효 슈팅 찬스에서는 언제나 오승훈 선수의 손이 막아주었고 이는 94분까지 무실점으로 대구를 버티게 했습니다. 실점 장면에서도 오승훈 선수가 첫 슈팅 맞고 그 세컨볼이 정재민 선수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오승훈 선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아쉬워하는 순간일 겁니다. 풋몹 기준으로 경기 최고 평점 8점이고요. 선방은 7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광주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온다면 좋은 모습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월 개막전을 포함한 3경기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웠던 3경기입니다. 그중 이길 수 있었던 경기도 있었으니 더 아쉽습니다. B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 제 목 상태가 언제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다시 B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K3 리그 개막전 경기 화성에서 열린 B팀의 첫 경기였습니다. 화성 FC전이었고 스코어는 0대2로 패배했습니다. 당시에 화성 원정을 직관을 갔고 꽤 먼 거리였습니다. 왕복 7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리고 대구 도착하니까 진이 다 빠지고 그래도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대구 팬을 하면서 이제 만 1년이 다 돼가는 대구 팬이지만 처음으로 한희원 코치님의 개인 코드 불러보고 이번에 들어온 신인 선수들의 실제 플레이 모습도 눈으로 확인하니까 더 좋았습니다. 첫 경기다 보니 조직력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라인 간의 간격이 타이트하지 않다던가 패스 앤 무브 과정에서 실수가 한 번씩 나온다던가 그래도 다들 어리고 경험 쌓으라고 B팀에서 뛰는 것이니까 약간의 아쉬움만 들었고 그 뭐랄까 약간의 그 육아일기 그거 보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B팀 경기 보면 선수들 뛰는 모습 보면 여러모로 재밌습니다. 이날 경기도 눈에 띄는 선수는 4명으로 추렸습니다. 한태희, 윤태민, 권강덕, 박용희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도 준수하게 해줬지만 유독 제 눈에 띄는 선수들입니다. 제 주관적 평가죠. 특히 한태희 선수 보면 안정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관여를 좀 하는 편이고 실제로 상대 선수가 압박하러 들어와도 여유있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윤태민 선수와 권강덕 선수는 수비적인 모습에서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태클로 공을 커팅하는 윤태민 선수나 지공 상황에서는 압박을 통해서 공을 끊는 권강덕 선수의 플레이는 꽤 미래가 밝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용희 선수는 현재 1군 교체로도 모습을 보이고 있죠. B팀에서 뛰는 걸 보면 그 1군 짬밥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약간씩 보인다 해야 되나? 여유가 있습니다. 발재간도 살짝 불이 있는데 꽤 보는 맛이 있습니다. 다음은 FC 목포전입니다. 스코어는 2대0 승리입니다. 대구 FC 1군 포함 첫 승리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K3 리그 첫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 기쁘게 대구 스타디움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수단들 사인 받으러 갈 때도 뭐랄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받으러 갔죠. 카니발을 할까 싶었지만 안 했습니다. 그래도 경기장에서 엘도라도와 승리의 오랄라를 불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한 경기였습니다. 박지현 선수와 전용준 선수가 골을 넣었고 박지현 선수의 오른발 가마차기 슛은 진짜 와
보면서도 장관이었습니다. 그 드리블 해서 꺾어서 때리는 게 쉽진 않는데 말이죠. 제 B팀 브이로그 영상에 골 장면이 챕터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전용준 선수의 골 장면도 기가 막힙니다. 중앙선에서 골을 몰고 50m 이상 드리블해서 결국 마무리까지 했다는 거 참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경기 리뷰를 짧게 하자면 앞서 화성전과 달리 조직력이 꽤 올라왔습니다.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 3명의 센터백 중 1명이 센터백보다 반 단계 위에 올라가 있고 남은 2명의 센터백과 골키퍼가 빌드업을 시작하면서 지공 상황에서 공을 전개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은 꽤 위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상대 선수가 압박하는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여유있게 공을 돌리면서 지공 상황을 이끌어내는 모습들은 보면서 야, 이게 B팀 맞나? 라는 생각도 들게 했죠. 역습 상황에서는 공격수 미드필더 가리지 않고 일제히 최소 5명의 선수가 상대 골문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 입장에서는 본인들 지공 상황에서 역습당하는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 수적 열세를 맞게 되고 급하게 수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거 보면서 대구 축구가 지향하는 축구는 이런 거다 라는 생각도 하고 같이 보러 간 지인과도 이야기를 꽤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 왜 1군 경기에서는 이런 빌드업 과정과 역습 과정이 잘 안 나올까? 물론 리그 간의 수준 차가 있겠지만 1군 선수들도 나름 재능이 있는 선수들인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B팀 소식 전하면서 B팀 출전한 선수 중에 1명, 2명을 짧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앞서 2월편에 얘기했습니다. 이번 달은 뒤에 이야기가 더 있기 때문에 1명만 추렸습니다. 바로 정재상 선수입니다. B팀 경기를 보시다 보면 압박하러 엄청 뛰어다니는 선수가 보이실 겁니다. 물론 김영준 선수도 압박을 할 줄 아는 선수지만 정재상 선수도 그에 못지않게 압박을 하고 꽤 합니다. 지금까지 두 경기를 보면서 느낀 장단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장점으로는 압박 능력과 활동량 그리고 연계 과정에서의 본인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연계를 통한 지공 상황 또는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를 지어줘도 되는 타이밍에서 슛보단 패스를 하는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보기엔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점 아니라서 제 개인적으로 완전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스트라이커라는 역할에서는 본인이 직접 마무리해도 괜찮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무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제 입장으로 아쉬웠던 순간이 지난 경기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피지컬로 버텨주고 패스라는 스타일, 이 스타일을 정말 극단적으로 본다면 K리그에서는 주민규 선수가 있고요. 해외는 해리 케인 같은 스타일입니다. 대구 축구에서도 이용 가치가 높은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아직 정재상 선수의 헤딩 능력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렵고 만약 헤딩 능력도 준수하게 있다. 어쩌면 에드가 선수의 자리를 메꿔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끔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B팀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대구 유스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대구 FC 유스들 현풍고와 유런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풍고등학교입니다. K리그 주니어 C관역 2024 전국 고등축구리그 전반기를 치르고 있는데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월 9일에 개막을 했고 현대고 울산 유스죠. 거기서 원정 경기를 떠나는데 2대2를 기록했습니다. 차민관 선수와 김부 선수가 한 골씩 넣어줬고 3월 16일 김천 상무 유스팀이죠. 경북 미용 예술고등학교와 경기를 해서 1대2 패배를 했습니다. 그땐 최재원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만 지키질 못했죠. 마지막으로 23일에 이뤄진 전남 유스인 광양제초고와의 경기를 1대1 무승부로 기록했습니다. 김인서 선수가 동점골 만들면서 무승부를 챙겨왔죠. 그리고 동일 리그 저항연 경기 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고와의 경기는 1대1 무승부입니다. 이 경기는 조인 KF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를 못했고요. 16일에 펼쳐진 예수고와의 경기는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유원석, 박민욱, 엄유찬 선수가 각 한 골씩 넣어주며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23일에 이뤄진 제철고와의 경기는 2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유런중학교 소식입니다. 역시 K리그 주니어이며 동일 명칭의 고등과 중등만 바뀌었습니다. 먼저 전북 유스인 금산중과의 경기는 한정혁 선수가 동점골 만들면서 1대1 무승부를 이끌어냈고 곧 이어 펼쳐진 경남 유스인 군북중과의 경기는 김강욱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후에 유진호, 김강욱, 이지율 선수가 각 한 골씩 넣어주며 군북중의 추격을 뿌리치고 3대4 승리를 이뤘습니다. 저학년 경기도 있었는데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유런중학교 선수들은 2024 대구 권역 중등리그를 4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북구에 있는 강변 인조 1구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대륜중과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해당 경기는 2024 전국 소년체육대회 축구 중등부 대구 대표 선발전 타이틀로 진행되고 있고 1대3 윤원중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정혁 선수가 득점했고 김강우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범균 선수가 선제골 어시를 했고 박종선 선수가 세 번째 골 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죠. 같은 장소에서 윤원중과 대구 북중이 경기를 펼칩니다. 오후 3시에 치러지며 이 경기 승자는 대구 권역 우승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대구 대표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아 참여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팀스토어가 달라졌습니다. MD를 미친듯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갈치님께서 손수 그림판으로 만드신 그림이고 제가 처음에 스토어에서 그림 보고 혹시 그림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연락드렸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저 대구 인형 보이시나요? 제바님이 만드신 굿즈인데 그것도 따로 추가해 주셔서 저에게 그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금 그림만 봐도 빨간 글씨로 뭔가 적혀 있죠? 네, 추가된 상품들입니다. 제바님 굿즈 빼고 다 추가된 겁니다. 먼저 반다나입니다. 머리에 쓰는 건데 여성분들이나 아기들이 하면 귀여워 보이는 아이템이죠. 안에 철사가 있어서 머리에 씌워 놓으면 흐트러짐이 꽤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팀스토어 놀러 갔다가 착용해 봤는데 같이 간 지인이 너 산적 같음이라고 해서 그냥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혹시나 남성분이 착용하신다면 그 귀여우신 분들, 잘생기신 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원 팔찌와 소모 가드입니다. 둘 다 새 시즌을 맞아 리뉴얼되었죠. 폰 케이스도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실착들이 이쁘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더현대 팝업 스토어에서도 실물이 있었는데 가셨던 분들 후기에는 뭐 괜찮아 보인다라고도 하시고 나름의 수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제작 주문이라 배송 기간이 약간 있다는 단점 말고는 큰 단점은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응원 깃발도 얼마 전에 출시를 했죠. 이 깃발 같은 경우도 많이 흔들면 S석에서 이쁠 것 같은데 그리고 화제 수제 사탕입니다. 출시 당시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사탕입니다. 저도 이거 하나 사 먹어봤거든요. 이게 처음에 사탕이라길래 녹여 먹어봤는데 녹여 보니까 맛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와그작 씹어 먹어봤는데 야, 이 풍미가 작살납니다. 대신에 녹여 먹으면 한두 개 먹을 사탕인데 씹어 먹으니까 하나씩 씹어 먹으면 과자처럼 먹습니다. 무슨 인간 사료마냥 계속 먹어대서 지금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 책상에도 있고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제가 몇 개씩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고요. 몇 개씩 드린다는 게 그 사탕 한 조각입니다. 네, 통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맛있습니다. 팀엠 스토어에도 팔고 있고 경기 전에 사서 하나씩 경기 보시면서 먹으면 당 떨어지실 일은 없을 겁니다. 당도가 은근히 있습니다. 대구FC 350도 출시했습니다. 저기다 선수들 사인 받아서 좀 기념 삼아 해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조만간 팀스토어 갔을 때 공 재질 한번 만져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새 시즌을 맞아 플레이어 응원 타월도 9종류나 나왔습니다. 최영은, 황재원, 김진혁, 에드가, 고재현, 세징야, 장성원, 홍철, 바셀루스 등 팀 내 인기 선수들이 다 출시되었고요. 대체적으로 작년에 없던 선수들 위주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아마 최영원 선수 거 하나 사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는 광주전 가기 전에 살까 했는데 그냥 서울전 가기 전에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제 아이템 마스코트 목베개 왔으면 한데입니다. 빅토와 리카 각 두 종류씩 나왔고요.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한 아이템이라서 출시한다는 소식이 딱 왔을 때 꽤 놀라고 실물이 기대가 됐습니다. 현재 빅토 목베개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광주전 갈 때 한번 착용해 볼까 합니다. 그때 후기는 광주전 직관 브이로그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시즌 머플러도 4종류나 새로 출시됐죠. 24 시즌 버전 1만 머플러, 라인 버전 머플러, 스트라이프 버전, 극열 버전 이렇게 총 4종류입니다. 대튜브를 보니까 그 경기 스케치 그거요. 그거 보니까 보통 일반 머플러들을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아직 24 시즌에는 머플러를 따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고민 중이에요. 뭘 사야 할지. 처음에는 이 네 종류에서 고를까 하다가 후에 나온 이 세 종류 때문에 고민이 더 길어졌습니다. 바로 리카와 빅토 머플러 그리고 벚꽃 버전의 머플러입니다. 그래 솔직히 지금은 벚꽃을 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실물로 보니까 엄청 이쁩니다. 핑크색이 생각보다 그렇게 튀는 색깔도 아니고
배경인 하늘색과 잘 어울려서 보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신규 MD들을 내놓는 팀스토어, 진짜 농담 삼아서 베툴라 영입자금 모으려고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팀스토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녹화일 기준 3월 28일부터 4월 끝까지 대구 FC와 B팀 경기 일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FC 경기 일정입니다. 3월 31일 일요일 오후 4시 반 광주와의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현재 티켓 나온 걸 보니까 1000명 전후로 오실 듯 합니다. 장소는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광주 경기장을 처음 가서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좁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다음 4월 3일 수요일 오후 7시 반 강원과의 원정 경기가 있죠. 춘천에서 열리고 최근 원정 버스가 오픈했는데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원정 버스 타고 춘천에서 선수들 응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갑니다. 네. 어쩌다 보니 가게 됐네요. 지금 예매한 숫자 보니까 50명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100명 가까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발. 4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그 유명한 링가드 페리 동자가 옵니다. 서울과의 경기 홈 경기입니다. 사실상 이번 시즌 전반기 가장 관심이 많이 갈 경기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도 티켓 빠진 속도도 앞서 이뤄진 두 경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매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링가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대구 FC 상황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광주 강원 2연전에서 0승으로 대구 홈 경기를 치른다. 그때는 진짜 대구 팬들이 감독님과 프런트 분들에게 어떻게 의견을 표출할지는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광주와 강원 2연전에서 1승이라도 챙기면 그나마 좋은 분위기에서 경기를 치를 수도 있죠. 4월 14일에는 일요일 오후 4시 반 인천 원정을 떠나고요. 4월 17일 수요일에는 기존의 FA컵이었던 코리아컵 경기가 열립니다. 충북 청주FC와의 경기이며 대팍에서 열립니다. 시작 시간은 오후 7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컵 대회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B팀 선수들의 선발 출전 또는 교체 출전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4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 반에는 대팍에서 대전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즌까지 우리 팀이었던 홍정은 선수가 대팍에 처음 돌아오는 경기이니만큼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홍정은 선수의 빈자리가 유독 잘 느껴지기 때문에 돌아와서 과연 어떤 플레이로 우리를 상대할지, 어떻게 에드가를 막아낼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28일 일요일에는 오후 2시 전주에서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전북 현대와의 경기이며 최근 전주 성원정에서 3대1 대승을 했던 기억이 있죠. 그 추석 연휴. 그때 경기력이 지금쯤에도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다음은 B팀 일정입니다. 3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 스타디움 보조 경기장에서 김해시청 축구단과의 경기가 있죠. 그리고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칠곡 종합운동장에서 울산 시민축구단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대전 코레일 FC와의 경기가 스타디움에서 열리고 4월 20일 토요일에는 시흥 시민축구단과의 경기가 또 스타디움에서 열리면서 시간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27일 일요일에는 파주 시민축구단과의 경기가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며 오후 4시 반에서 킥오프를 합니다. B팀은 특이하게 4월 모든 일정이 홈 경기입니다. 도중에 7곡 가는 경기 말고는 다 스타디움에서 치러집니다. 5월부터는 다시 원정 경기가 군데군데 있으니 이번 4월 달은 B팀 그 자라나는 새싹들의 경기력을 보러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4월 6일 경기 빼고는 다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 경기 보면 진짜 육아일기 보는 느낌이 듭니다. 흐뭇하게 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빌드업 하는 과정이 꽤 좀 매력적인 B팀이라 나름 재밌는 축구를 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자, 이렇게 대구FC 관련 3월 소식을 총정리해봤습니다. 하다 보니 녹화 시간이 꽤 긴 것 같은데 이 녹음한 거 전체 시간을 보면 30분에서 40분은 나올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요. 또 군데군데 커트를 하면 20분이 될 수도 있고 여튼 그만큼 다룬 내용도 많다 보니 제가 예상했던 시간은 15분이었는데 더 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4월에는 1군 B팀 가리지 않고 여건이 되면 다 직관을 가서 응원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일은 피팅이 못 가고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북 원정은 제 사정이 있어서 못 갔지만 쿠팡 플레이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승리 소식만 들고 와준다면 어디서 보든 기분 좋게 집에 있을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거 감안하고 매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품고 살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속보입니다. 이제 녹음하면서 웃기긴 한데 4월 29일 입대 예정인 김강산 선수입니다. 자, 지금 김강산 선수가 맡고 있는 롤이 생각보다 큽니다. 빌드업 과정에도 관여를 좀 하고 있고 한 번씩 올라와서 압박하면서 공 뺏는 능력도 있고 패스도 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근데 갑자기 뚱 없어진다? 야, 이거 진짜. 그러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시노를 센터백으로 두고 포 리베로 역할을 맡긴 다음에 박세진을 중미로 나오게 한다. 두 번째, 그냥 그 김광산이 있는 자리에 이원우 선수를 선발 출전시킨다. 그리고 센터백들 3명 사이를 위치 조정을 하면서 이원우 선수를 정발로 놔두고 중앙에 김진혁 또는 고명석 선수를 투입한다는 그런 계산이 가능하죠. 아마 감독님 그 지금까지 보여줬던 성향상 요시노 선수를 센터백 두고 박세진 선수를 중미에 두면서 포 리베로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대구가 성적이 괜찮으면 뭐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0승입니다. 네,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다 보니 할 말이 많지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김강산 선수가 대구에 있을 때까지라도 어떻게든 승리를 좀 많이 따서 기분 좋게 입대를 하는 걸 좀 봤으면 합니다. 군대 가는 것도 서럽잖아요. 근데 팀 분위기도 안 좋으면 뭐 본인 입장에서는 더 괴로울 겁니다. 보내주는 저희 입장도 괴롭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구독자가 200명이 될 것 같은데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